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홍대겸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 우리 소방에서의 행정법이 점점 결정 과목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제도요,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저희 다른 이제 소방 법규 선생님들이랑 같이 라이브 촬영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소방 학이랑 법규가 굉장히 쉽게 나왔다고, 약간 변별력이 좀 없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별력이 있는 결정 과목이 행정법 총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법 총론은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자,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23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한번 업그레이드가 딱 된 이후에 현재까지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뭐 논란이 되는 문제도 없어요. 행정법은 정말 나올 게 나왔고요. 굉장히 잘 만든 지문이라고 이번에도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 소방 시험 출제 들어가시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문제를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문제. 그리고 다른 직렬 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를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은 문제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1번부터 한번 볼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통 우리가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 1번 문제가 바로 행정기본법을 바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언했지만 국가직에서는 맞췄는데, 자, 소방에서는 요거를 한번 틀었네요. 행정절차법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행정기본법, 절차법 둘 다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아마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행정기본법 제17조와 19조의 내용들을 조합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 어쨌든 문제지가 있잖아요. 문제지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 이것도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자, 1번 문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조문 그대로. 그리고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지문은 다 빈출입니다. 이미 빈출이었고요. 그런데 난이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옳은 것으로 냈어요. 옳지 않은 것보다 옳은 것으로 바꾸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특히 법령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제대로 보지 않으신 분들은 1번부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저희 우리 해커스에서는 법령만 정말 무료 특강 포함해서 4번 이상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알고 당하면 낫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4번인데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할 수 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취하가 가능하고요.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 변경하거나 취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이거 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좀 쉬운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법령을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 이렇게 보이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2번에 하자승계가 나왔다? 자, 이거는 출제하면서 뭔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문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게 추측건데, 시험 출제하는 그 회의 안에서, 누군가가, 난이도가 좀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제고 또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2번이 둘 다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난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답은 너무 쉽습니다. 1번, 2번을 묶어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1번, 2번이 바로 그 행정행위 하자 승계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죠. 행정행위 하자는 원칙적으로 선행처분. 이거는 항상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행과 후행처분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있어서 특히 선행처분의 불가쟁력. 자, 불가정이 발생한 경우 과연 이것을 다툴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후행처분을 다툴 수가 있을까? 이건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자의 승계 문제고요. 하자의 승계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하자 승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동일하지 않고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럴 때는 하자 승계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다만
되는 경우가 바로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 이것을 판단하는 거죠. 바로 2번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하자승계를 공부한 한 번이라도 봤던 분이라면 절대 틀리지 않을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자, 나머지 그 판례들도 이미 기출이 됐던 판례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봐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시고, 자, 행정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통은 정보공개법 따로, 개인정보보호법 따로 내는데 이번에는 그걸 결합한 문제를 냈네요. 자, 그래서 같이 보시면 1번 보시면 정답이 너무 허무합니다.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는 없다. 이거는 저희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제가 정답 지문으로만 5번은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바로 나왔어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1번을 찍고 그냥 바로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자, 2번 지문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것도 정보공개법의 조문 내용 그 자체입니다. 벌써 이 1번, 2번, 3번 중에서요. 보통 1번, 3번 문제가 그냥 조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출법령 강의 때 우리가 다 다뤘던 지문이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공부할 때 법령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따로 접근하셔야 돼요. 기본서에서 나오는 법령을 그냥 쭉쭉 그냥 뚝뚝 나온 것들을 그냥 봤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법령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법령 자체를 처음부터까지 쭉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무료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특히 제 강의가 무료 강의가 많으니까 보시면서 대응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2번은 2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3번과 4번이 개인정보 보호법이에요. 자, 이것도 이 두 지문도 역시 기출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당연히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가 나오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딴 데 유출되고 해버리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사람이 나한테 고의과실이 없어야 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판례가 3번에 그대로 나왔고요. 4번. 자, 4번은 조금 의외이긴 했습니다. 4번은요. 자, 23년도 개정 법률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거는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이거는 조문 1, 2, 3항이 그대로 통째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곧 해설을 제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행정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법이 또 나왔어. 행정기본법 문제가 여기서부터 또 출발하는데, 자, 1번 지문이 바로 행정청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강제 집행들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 기본법의 조문을 그대로 편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혀 어려울 게 없었고요. 자, 2번 지문을 보시면 직접 강제를 물어봤네요. 직접 강제. 자, 여기서 배우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크게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로 나뉘어지죠. 강제 집행은 4가지입니다. 대의직강. 다 아실 테니까.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입니다. 직접강제를 물어봤네요. 직접강제는 보충성을 특징으로 한다 라는 것을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은 이거는 틀리면 진짜 이거는 정말 틀리면 안 되는데, 자, 행정 대집행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대집행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될 단어, 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 자, 그게 바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토지의 명도 의무, 인도 의무는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만 대집행이에요. 대집행이 뭐냐? 야, 뭐 해? 안 해? 내가 할게. 이게 대집행이잖아요. 근데 명도 의무는 그게 아닙니다. 나가. 이게 명도 의무예요. 토지를 인도해라는 것은 거기서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나가. 안 나가? 내가 나가야지. 짠! 이게 되나요?
이게 대집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얘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는 너무나 빈출이고 진짜 제가 기출 강의 때부터 요 말만 거의 한 20번은 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은 즉시강제인데요. 자, 즉시강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증표를 제시해야 된다. 즉시강제 할 때. 두 번째, 즉시강제니까 자, 보충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신체와 재산의 실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충성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건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도 어렵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손실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손실보상 문제인데 과연 이번에도 어려웠을까? 자, 보시면 이것도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1번은, 자, 이게 제가 소방 시험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을 합헌으로 봤으나 개발 이익을 배제하여 보상금을 정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하였다. 자, 판례 2개를 같이 물어봅니다. 보통은 우리가 아는 보통 객관식 문제는 판례 하나를 그냥 뚝뚝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은요, 다릅니다. 소방은 이 25문제 안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판례 2개를 동시에 물어봤잖아요. 판례 2개를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틀린 건 뒤에 거예요. 자, 손실보상은 공시지가로 하는 거 맞죠? 이미 법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당연히 합헌이겠고요. 그리고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건 당연히 합헌입니다. 개발이익은 빼야 돼요. 개발이익은 당의 나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재개발하겠다라고 하니까 오른 땅값이잖아요. 그거는 덜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니까 1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 법률에 따라 역시 이 법률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이 법률도 저희가 기출법령 강의에서 다 다뤘고 제가 몇 번이나 출제를 했던 그런 지문이에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자, 이것도 2개를 물어봅니다. 조문 2개가 같이 결합된 지문이에요. 보시면 첫 번째, 자, 이 손실은 누가 보상하느냐? 사업 시행자가 보상한다 라는 내용, 첫 번째 내용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자, 그렇다면 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할까? 네, 당연히 현금 지급 원칙입니다. 현물이 아니라 현금이 원칙이에요. 자, 손실보상할 때는 이거는 이 법은 국민들을 위한 법이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현금으로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현물로 받는 게 좋아? 당연히 현금이겠죠. 여러분 땅을 뺐는데 돈으로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커피,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루아 커피인데 되게 비싸. 자, 이걸로 대체해 줄게. 이게 기분이 좋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되게 상식선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소방은 판례 2개, 한 지문에 이렇게 법령을 2개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래서 변별력이 더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방은 계속 23년도도 그랬고요. 24년 올해도 그랬습니다. 정말 행정법이 정말 중요한 키가 되는 과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답은 2번에 딱 정확하게 나왔고요. 자, 3번도 판례를 물어봤는데 이 판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서에 나오지 않은 기본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이거 몰라도 돼. 수용유사적 침해 이론 이런 것들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4번은 이미 너무나 빈출이었던 지문이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시고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신뢰보호 원칙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배웠던 판례들이고, 특히 6번에 3번 지문을 보시면, 세 번째 지문 보시면 이건 기본법 내용 그대로 물어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기본법 몇 번 출제가 됐냐. 벌써 지금 6번밖에 안 되는데 기본법 제가 언급한 것만 해도 여러 번 되지 않습니까? 다 법령, 그래서 마지막까지 법령을 들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꼭 강조를 드리고요. 자, 4번도 법령이에요. 4번도. 자, 왜냐? 자, 사후 사정 변경에 의해서 공적 견해 표명이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자, 이거는 우리가 조문에는 없겠네. 조문에는 없지만, 자, 이거는 우리 판례로 당연히 인정하는 겁니다. 사후 변경이 된, 사정 변경이 된다면 공적 견해 표명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점.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 관행이 성립하려면, 자, 이거는 과세관청, 제가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과세관청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과세해야 되는데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과세 관행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국민은요, 나한테 과세를 하지 않겠구나 라는 신뢰를 하겠죠. 자, 이게 바로 공적 견해 표명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느냐? 내가 알면서 안 해야 됩니다.
알면서. 다만 안 하고 있다는 이 사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내가 알면서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이 객관적 사실만 존재하는 것을 족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안 했다는 것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시고요. 법률 유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봤던 판례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2번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을 족하다. 포괄 이행 금지 원칙의 적용 배제. 조례 정관. 또 출제가 또 됐고요.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가 논란? 이제는 논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배운 바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태도와 대법원의 태도가 다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이것은 헌재에서는 본질적인 걸로 봤어요. 본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결론은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해서 자,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하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적법이라는 판시를 합니다. 전혀 정반대 판시라죠. 키워드는 하나인데. 자, 그렇다면 자, 그래서 이게 원래 더 잘 내려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붙여주거나 아니면 대법원은 이렇게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뺀 이유가 있어요. 왜냐? 1번, 2번, 4번이 이미 빈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풀게끔 만들어낸 지문입니다. 그리고요, 어쨌든 둘 다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가 만약 그냥 옳다고 이거를 보시면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 법률로서 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헌재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 따르면. 자,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사실은 세련되게 내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입장을 밝히는 게 더 낫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교수님들 그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법원 판례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태도가 뭐냐면 다음에 이 대법원에서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올라온다면 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리딩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해 보여요.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너무나 쉬운 빈출이었기 때문에 3번을 상대적으로 골라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8번 제가 나온다고 제가 예언이 아니라 그냥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확약, 확공개 요 세 가지가 절차법에 새로 들어온 세 가지죠. 확약, 그리고 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그중에 확약은 제가 나온다고. 그리고 제가 출제한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출문제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에서는 그대로 나와있던 그런 지문이었죠. 자,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왔는데 정답은 너무 쉬웠어요. 4번. 확약은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출제도 했습니다. 말로 할 수 있으며 바로 틀린 지문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 확약의 조문을 그대로 낸 거예요. 하나씩. 그러고 좀 8번이죠. 8번인데 절차법 문제가 벌써 이렇게나 8지문이나 나오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으로. 인가에 관한 거. 자, 인가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되게 낮은 문제입니다. 우리를 무시한 처사야, 거의. 자, 보시면, 자, 인가라는 것은 일단 개념부터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인가는 기본 행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본 행위는 현재 효력이 없고요. 이것은 인가를 받으면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인가가 필요한데, 자, 인가. 그럼 인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인가는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 행위가 다 하고 있어. 이미 다 해. 거기다가 도장만 하나 뚝 찍는 거예요. 그냥 인가 이렇게. 잘했어요. 이 도장만 찍으면 효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 자, 기본 행위를 보충만 합니다. 보충하여 효력 완성. 보충하여 효력 완성. 자, 이 키워드가 바로 인가에 대한 키워드에 해당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인가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인 행위와 인가 이 두 가지 존재를 같이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되죠. 여기 하자가 있으면 얘를 다투면 되고요. 여기 하자가 있으면 얘를 다투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 행위 자체가 완전히 무효야. 뭔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데다가 전혀 무효인 데다가 인가만 덩그러니 있네? 얘는 보충하는 거니까 혼자서 효력이 없습니다. 얘가 무효면 얘도 무효야. 자, 그럼 거꾸로 가볼까요? 얘는 존재해. 얘가 있었는데 얘가 무효야. 그럼 인가를 안 받은 거죠? 현재 상태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기본행위와 인간은 늘 같은 운명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너무나 쉬웠던 거고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다른 것들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전혀 없었다고 보여요. 거의 다 빈출이었어요. 좀 쉬어가는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조금 틀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공법상 계약에 관한 건데 이것도 기본법 일단 나오기 시작해야지. 1번 지문이 바로 기본법 지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서로 해야 된다라고 일단 나왔고요. 자, 그런데 요 10번은 자, 3번이 정답인데요. 이거는 판례를 조금 더 깊이 물어본 거예요. 자,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인 거 맞아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기본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바로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금액에 국한된다. 자, 돈을 주고받는 소송은 저는 민사소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돈을 주고받는 소송 뭐 있죠? 국가배상 청구라든지 부당이득 받아서 청구 소송, 다 돈만 받으면 되는 소송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민사소송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기본기가 발휘했다면 3번이 뭔가 틀렸다는 느낌이 받아야 된다. 실제로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그냥 대충 본 거야. 만약 여기서 틀린 분이 있다면.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1번, 2번, 4번이 이미 너무나 확실한 정답이 또 확실히 제낄 수 있는 지문들이었어요. 그래서 10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정답을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11번으로 넘어가시죠. 집행정지를 물어봤네요. 자, 집행정지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나오면 무조건 요건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요건이 1번에 바로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11번 문제를 보면서 되게 세련됐다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되게 문제를 잘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애매하게 알만한 것들로 문제를 좀 구성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집행정지라는 것은요, 아직 확실한 처분이 아니라 집행정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문이 딱 나오면 결정문이 딱 보면 거기에 언제까지로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은 판결 선고 시 혹은 판결 확정 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달리 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면 그냥 바로 실효돼 버리는 거죠. 실효돼 버립니다. 그래서요, 3번 질문이 정답인데 실효된 경우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죠. 이미 실효가 됐다. 근데 이 3번 지문을 보시면 이미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고 본안에서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나온 거죠. 그러면 집행정지는 어쨌든 선고가 됐다. 그러면 집행정지 결정 자체는 사라지게 되고요. 이 처분은 다시 효력을 갖게 되고 집행이 진행이 됩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집행정지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3번 지문을 풀 수 있는데 3번 지문과 똑같은 형태의 기출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지를 이해했어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본기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고, 그래서 제가 이 소방 문제를 아주 좋은 문제라고 제가 평가하는 거죠. 자, 12번도 보시면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빠르게 볼게요. 자, 정답은 2번에 해당하는데, 자, 요거는, 이것도 이제 판례를 좀 꼼꼼하게 읽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2번을 보시면, 위해를 끼치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면,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이렇게 앞에서 말한 기능상 하자, 물적 하자라는 말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예요. 그거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능상 하자까지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소음 판례에서 다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한다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으로. 그래서 그렇게 유의미한 문제는 없는데, 자, 13번이 참 유의미한 문제고, 이것도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거야. 신기하잖아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 강의 때도 요 조문을 그대로 다뤘어요. 위반 사실들의 공표 나올 때 됐다.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는데 무조건 나온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었는데 그대로 불과 딱 열흘 만에 제 말이 실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 우리 소방 해커스 들으신 분들은 진짜 너무나 쉬운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문을 안 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공표에 관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라도 자, 여기서가 틀렸네요. 자, 아니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라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 기존에 우리 행정 절차법에서도 배웠던 논리 그대로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드디어 위반 사실 등의 공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이 위반 사실 등에 관한 공표에 관한 판례들은 쌓이게 될 거고 이게 앞으로는 A급 쟁점이 될 거예요. 저는 이미 A급이라고 얘기해서 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 이거 보자마자 아싸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효력에 관한 문제고요. 이거는 전부 다 옳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좀 헷갈릴 만한 게, 자, 기억은 기본법 15조가 그대로 나왔고요. 여전히 또 기본법이야. 이거죠. 자, 조례와 규칙은 자, 공판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거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다 배웠어요. 일반적인 경우 원칙은 20일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게 원칙이었고요. 기억나십니까? 예외. 국민에게 불이익한 거. 불이익한 처분이라든지 불이익한 규정들은요. 30일이 지나야 된다. 이걸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례와 규칙이라고 했지만 법령들은 다 여기에 원칙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다 20일에 해당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될 거예요. 자, 니은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을 보시면 리을도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헌법 불합치라는 것이 위헌 결정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헌법 위반된 거야 라는 선언을 한 거야. 대신 언제까지는 효력이 생긴다. 혹은 바로 지금부터 효력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두 개. 자, 그래서요, 이거는 그래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알아서 결정해. 그렇다면 입법자가 재량껏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번 기속과 재량, 이거는 그냥 딱 키워드 하나 보면 끝이에요. 정답은 2번인데 재량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기속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풀었던 거의 10초 안에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6번도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16번의 정답은 4번인데, 자, 수도 과태료의 부가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자, 행정행위의 효력은 송달될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송달이 부적법이다. 송달이 안 된 거죠. 그럼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자, 상대방이 국민이 처분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하자가 치유돼서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처분은 무조건 적법하게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송달이 돼야 돼요. 자, 이 판례는 여러 번 봤던 기본 판례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도 보시면 박스형 문제인데 아마 이런 게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자, 보시면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직권 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지 스스로 취소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자, 니은을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니은도 우리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 당연 무효 판례에서 배운 거예요. 과세 예고 통지 후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그 전에 과세 처분하면 이건 당연 무효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옳은 지문에 해당하고요. 자, 디귿 보십시오. 디귿. 자, 디귿은 디귿은 결정 지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문 구성 보면 디귿은 몰라도 풀 수 있게 4번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보시면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 라고 해서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이건 박스형 문제지만 그렇게 어려운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자, 18번 보시면 취소와 철회입니다. 지긋지긋한데 기본법 문제 또 나왔어. 또 나왔어요. 특히 취소와 철회는 제가 누상 얘기하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이거 22년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본법 지문이 계속 나와요. 조문이. 자, 그 문제니까 여러분 그냥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게다가 정답 자체가 너무 쉬워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철회, 직권 취소는 소급효가 원칙이고 철회는 장래효가 원칙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소급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죠. 당연히 없고.
그런데 판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소급해 인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유치원, 어린이집 사건이에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받아야지만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데 이 평가 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잖아요. 나중에. 자, 철회해버렸습니다. 철회. 왜냐하면 이 어린이집은 너무나 위반 사실이 많았던 거예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를 철회했다. 철회하면서 보통 철회하니까 장래요죠. 그때 인증을 철회한 순간부터 원래 효력이 없어야 되지만 이때 행정청은 너무 괘씸한 거야. 처음부터 소급해서 이걸 다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가 이때는 필요한 거죠. 원래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인 소급표를 원해요. 소급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 자, 이미 우리가 한 2번 풀었고요. 마지막 제가 마무리 강의 때 출제했던 판례 그대로 나온 거예요. 1번, 자, 요 1번도요.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자기 완결적 신고라고 딱 못 박았네요. 자기 완결적 신고. 이게 뭐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자, 근데 정답이 너무 쉽고 이거는 우리 작년에도 그 정답이었던 거예요.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틀렸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행정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조문 문제에 해당합니다. 정답이 너무 쉬워서 19번은 그냥 아마 여러분 웃으면서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번 볼까요? 자, 요건 좀 어려웠죠. 20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치가 좀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제 기출법령 강의든 제 기본법 강의든 제가 무료로 뿌린 4가 강의를 하나만 들으셨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번이 정답인데요.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기관에 의한 행정입법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여기까지만 있고요. 감사원 규칙이 없습니다. 감사원 규칙이. 이 말을 제가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행정기본법 강의를 할 때 거기에 법령 등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 때 거기 동그라미 쳤던 게 감사원 규칙이었습니다. 왜 동그라미 쳤냐? 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원래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 되게 중요하다. 제가 이 설명을 매번 했습니다. 그 설명을 딱 눈여겨드렸다면 1번을 정답을 찍었어야 되고요.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다만 2번, 3번, 4번을 제대로 안다면 1번을 찍었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제 강의를 들었다면 충분히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실제로 제 카페에 지금 어떤 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잠이 안 와서 그 전날 제 기출법령 강의 1강을 들었대요. 1강. 1강에 마침 제가 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 나오자마자 1번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진짜 분명 몇 명 맞췄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번 정보공개법 앞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이번 제대로 물어봤네요. 자, 이거 정답 바로 1번입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이 있던데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는 알 권리라는 걸 알고 있어. 알 권리. 알 권리라는 건 아는데요. 표현의 자유? 이게 뭐지? 뭐야?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관련 판례를 읽을 때도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알 권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제가 강의 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표현의 자유, 알 권리가 필요하다. 제가 어떻게까지 설명했냐? 우린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가 국민들이 모든 정보를 알아야 돼요. 정보를 다 알아야지만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민주주의의 정의가 다수가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예요. 의사결정을 한 명이 하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 국가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알 권리가 거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표현의 자유의 일종이에요. 표현의 자유.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기서 파생된 것이 알 권리이기 때문에 1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한 번 꼬은 거죠. 여기서 알 권리라고 바로 표현했으면 당연히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도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알 권리를 숨겨놓고. 자, 그래서 이거는 그 판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본 사람들을 맞출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지문 제가 아주 강조했던 거고요. 이것도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에 2번이나 연속으로 출제했던 지문이었어요. 시행령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제가 예도 들었어. 실제 제 아는 외국인이 교수님이야.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막 하다가 갑자기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놀란 거야. Amazing Korea!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알려줘? 나 외국인인데? I'm 외국인! 이러면서 그랬던 제가 그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 있죠. 그걸 들었다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 제재 처분에 관한 내용 볼까요? 자, 이것도 이것도 나올 게 나왔다고 보시고, 이것도 기본법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특히 요 2번 보십시오. 3년, 우리가 이 3년이라는 거 잘 안 봤잖아. 5년이죠. 자, 5년이고요. 바로 이게, 자, 제척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척 기간은 다 5년이었고요. 자, 뭐 정답은, 자, 4번인데요. 보시면 여러 처분 사유에 대해서 하나의 제재 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지문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이행강제금 보시고요. 이행강제금 하면 제가 늘 필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행강제금 나오자마자 무조건 필기한 거. 일신전속적 그리고 이중처벌 X. 그냥 나왔습니다.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짐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옳은 거. 당연히 옳은 거죠. 자,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세이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지문도 우리가 배웠었죠. 자,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 절차라고 했어요. 비송 절차. 비송은 소송이 아니다. 아닐 삐자. 소송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아니고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 제가 나온다고 이것도 예언을 그렇게 했는데 저라면 무조건 낸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저는 A급이라고 처음부터 기본 강의 때부터 말씀드렸고 문제도 여러 번 출제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자,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라고 보이긴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거는 기본 법리가 그대로 나온 거였습니다. 정답은 쉬웠어요. 그래서 보시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의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틀린 지문이죠.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되려면 기사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관한 판례가 뭐라고 하냐? 바로 이거는 제가 그때도 강조했는데, 자, 이거는 구체적, 자,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차가 나요. 사실에 차가 나요. 라고 하는 이 판례 기억 혹시 나세요? 그래서 제가 뭐까지 얘기했느냐? 자,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사실의 영역, 규범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실제로 팩트. 존재한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비동사고 독일어로 하면 sein이라고 하죠. 그런데 규범, 이건 뭐냐? 이거는 판단하는 영역이에요. 판단. 당위의 영역이에요. 당위. 판단하는 영역. 이거 영어로 하면 should입니다.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이게 법철학의 기본이거든요. 법철학의. 사실과 규범을 나누고요. 근데 이건 뭐냐? 이 평가하기 이전에 규범적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차가 나요. 사실에. 차가 나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실이 둘 다 존재한다. 이건 이미 우리 처분의 사유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존재했느냐? 이것만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존재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했었다면 기사동이 인정돼서 자, 처분 사유가 추가 변경이 된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판례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1번 질문이 틀렸는데, 자, 이거는 법리를 제가 여러 번 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여러 번 보신 분이라면 이거는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행정심판. 나올 게 나왔네요. 행정심판 문제가 늘 어려운데 근데 이거는 24번까지 출제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냈나? 이런 반성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25번은 그냥 너무 미안한데 그냥 맞춰 다 가져가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하는 것도 제가 수치스럽네요. 자, 안날로부터 90일,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률이 거의 한 번만 기본 강의 들어도 100%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다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분명히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나름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었어요. 난이도 있었던 이유는 법령 그 자체를 물어봤고요. 또는 판례 2개를 결합하거나 법령 2개를 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는 그 기조를 절대 바꾸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법령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기본서 여러 번 보시면서 기출 판례 위주로 선명하게만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저는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분들은 아마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법령 완전 중요합니다. 법령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시험 보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 푹 쉬시고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